아버지, 이건 뭐예요?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류를 움켜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출생신고서 생몸 이상. 단 네 글자가 30년의 평화를 무너뜨렸다. 준호야, 그건 말문이 막혔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연습했던 문장들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뭉개졌다. 나는 박성우, 올해 73.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어떤 기억은 물에 녹지 않고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저는 누구 아들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옆에서 정희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동안 지켜온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앉아라. 아버지가 다 말씀해 주실 거야. 아니요. 준호는 뒤로 물러섰다. 저는 거짓 위에 세워진 집에서 자란 거네요. 어머니도 아니고, 준호야, 정희가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게 더 슬프네요. 현관문이 닫혔다. 쿵. 그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는 박성우. 올해 73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어떤 기억은 물에 녹지 않고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내 서재에 들어왔다. 손에는 낡은 서류가 들려 있었다. 출생신고서. 그의 출생신고서였다. 생몸 이상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했다.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류를 움켜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연습했던 문장들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뭉개졌다. 정희가 거실에서 달려왔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았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30년 동안 지켜온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희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준호의 뒷모습이 보였다. 가로등 아래 멈춰선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죄는 묻힌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땅 위로 올라온다. 그 진리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나는 28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주머니는 항상 가벼웠다. 하지만 야심은 컸다. 언젠가 내 건물을 가지겠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꿈이 있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등은 항상 아팠다. 그때 선미를 만났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그녀는 웃음이 많았다. 까만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수수했다. 점심을 먹으러 갈 때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성급했고 욕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했다. 몇 달 후 선미가 말했다. 임신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목을 조였다. 결혼? 아이.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미래도 불확실했다. 내 침묵에 선미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연락이 끊겼다. 나는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다. 매일 현장에서 일하며 생각했다.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나는 비겁한 희망으로 도망쳤다. 몇 달이 지나고 선미의 언니가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다. 선미가 아이를 낳고 죽었다고 했다. 산후출혈이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고 했다. 세상이 무너졌다. 아이는 보육원에 있다고 했다. 내 아들이었다. 피를 나눈 생명이었다. 나는 그날 밤 술을 마셨다. 아니, 퍼마셨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 하지만 깨어나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보육원에 갔다. 작은 방에 작은 침대가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었다.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아기. 내 아들 준호였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손이 떨렸다. 이게 내 책임이구나. 이 작은 생명이 내가 저질러야 할 대가구나. 하지만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일도, 돈도, 마음도 없었다. 아이를 데려온 후 매일이 전쟁이었다. 밤마다 우는 아이 갈아야 하는 기저귀, 만들어야 하는 분유. 나는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봤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매일 술을 마시며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게 악몽이기를 바랐다. 그때 정희가 나타났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던 그녀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과거의 실패로 결혼을 포기했다고 들었다. 어느 날 슈퍼에서 분유를 사는데 그녀가 물었다. 아이가 있냐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 후로 그녀는 가끔 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아기 옷도 가져다 주었다. 묻지 않았다. 그저 도왔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자신이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와 결혼하고 준호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나는 물었다. 왜냐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냥 같이 살고 싶다고. 나와 그 아이와.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거짓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안도했다. 누군가 내 짐을 나눠 가져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결혼했다. 조촐한 시기였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준호는 우리의 아들이 되었다. 출생신고서에 정희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 줄은 몰랐다. 3년 후 민수가 태어났다. 집은 시끄러워졌다. 준호는 형답게 동생을 돌봤고 민수는 형을 따랐다. 정희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다. 차별이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괜찮은 거겠지. 과거는 묻혔고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 된 거야. 사업도 잘 풀렸다. 작은 건물을 하나 샀고 임대업을 시작했다. 돈이 조금씩 모였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정희는 가게를 운영했고 나는 일을 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묻힌 것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언젠가 다시 파헤쳐질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준호가 30이 되던 해였다.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인사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찾아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생몸 이상. 그 네 글자가 30년의 평화를 무너뜨렸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다. 끝이구나.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구나. 정희가 거실에서 달려왔다. 그녀도 알았다. 준호의 손에 들린 서류를, 그의 굳은 표정을, 공기 중의 긴장을,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준호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조용히 하지만 무겁게. 그리고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설명을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준호의 친어머니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자신이 어머니가 되었다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을 설명했다. 선미와의 만남을, 임신을, 도망을, 그녀의 죽음을, 내 비겁함을, 두려움을, 죄책감을, 모든 것을. 준호는 듣고 있었다. 표정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다. 30년 동안 속였다고. 자신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어머니 얼굴도, 이름도, 목소리도 모른다고. 정희가 외쳤다. 자신이 어머니라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게 거짓이냐고. 준호는 대답했다. 사랑과 진실은 다르다고. 사랑한다고 거짓말이 용서되는 건 아니라고. 그날 밤 준호는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힌 후 정희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상황을 이해했다. 형이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그날 밤은 길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정희는 준호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치 그 문을 열면 준호가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어린 준호의 사진들이 있었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몇 달은 전화라도 했다. 짧은 대화였다. 잘 지내냐는 물음에 잘 지낸다는 대답. 그뿐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고 결국 연락이 끊겼다. 정희는 매일 밤 그의 방문 앞에 섰다. 습관이 되었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복도에서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녀를 복도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방문에 손을 대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민수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다. 더 자주 찾아왔고, 더 많이 웃었고, 더 효도했다.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았다. 그의 아내는 착했고 아이들은 밝았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다. 하지만 항상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 나는 사업에 더 집중했다. 건물을 하나 더 샀고 임대업을 확장했다. 돈을 벌수록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밤마다 술을 마셨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준호가 나타났다. 어린 모습으로. 그리고 물었다. 왜 거짓말했냐고. 정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약해졌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녀에게 휴가를 가자고 했다. 여행을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집에 없으면 어떡하냐고. 10년이 흘렀다. 세월은 빨랐다. 손주들이 자랐고 우리는 늙었다. 머리가 희끗해졌고 허리가 굽었다. 하지만 준호의 빈자리는 그대로였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준호가 내 건물에 대해 문의했다고 했다. 건물 명의가 누구인지, 상속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봤다고.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준호가 돌아온다. 하지만 아들로서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정희에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니.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빛 아래 오래 서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붙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진실을 늦게 알았다. 사람은 과거를 묻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과거는 묻힌 적이 없다. 그저 때를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돌아오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가 직접 전화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낯설었다. 차갑고 거리가 있었다. 그는 만나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변호사.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다음 날 오후 준호가 왔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옆엔 중년의 변호사가 있었다.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악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만 숙였다.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다. 준호는 받지 않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내 재산 목록이었다. 건물 2채, 예금, 주식,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준호는 내 친생자로서 법적 상속권을 가진다고. 현재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중 일부는 그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서류만 보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돈이 필요하냐고. 필요하면 주겠다고. 준호가 대답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러 온 것이라고. 30년 동안 속고 살았으니 이제라도 자신의 몫을 가져가겠다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건물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세운 것이라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고 20년을 빚을 갚으며 지켜온 것이라고. 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어머니가 아니라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말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차별한 적 없다고. 하지만 준호는 냉소했다. 진심이 뭐냐고. 진실 위에 세워진 마음이 진심이라고. 거짓 위에 세운 감정은 진심이 아니라고.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형을 말렸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수와 자신은 다르다고 했다. 민수는 진실 속에서 자랐지만 자신은 거짓 속에서 자랐다고. 두 형제가 마주 섰다. 공기가 무거웠다. 나는 말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상속 협의서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준호에게 물었다. 정말 이러고 싶냐고. 준호는 대답했다. 그렇다고. 나는 말했다. 그럼 법대로 하자고.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법은 가족을 만들지 못한다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섰다. 다음 주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울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집안을 채웠다. 그날 밤 나는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탐욕은 계절이 없다. 늘 피어 있고 늘 차갑다. 그리고 그 탐욕이 가족을 무너뜨린다. 며칠 후 준호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분 반환 청구였다. 신문에 기사가 났다.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다. 정희는 외출을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녀는 집에만 있었다. 창문 커튼을 내렸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첫 재판 날이 왔다. 법원은 차갑고 넓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떨렸다. 정희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법정에 들어갔다. 준호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엔 변호사가, 우리 옆엔 민수가 있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준호의 변호사가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준호는 내 친생자이며 법적 상속권을 가진다고. 3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니 이제 정당한 몫을 요구한다고.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다. 내가 준호를 정성껏 키웠으며 현재의 재산은 정의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법적으로는 친생자의 권리가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정의에게 더 큰 권리가 있다고. 공방이 이어졌다. 법 조항이 오갔고 판례가 인용됐고 증거가 제출됐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봤다. 가족이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다. 피를 나눈 아들이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 돈 때문에 갈라서고 있었다. 준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재판 내내 시선을 피했다. 나도 그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다. 나는 그를 불렀다. 그는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고. 준호가 대답했다. 자신이 원하는 건 진실이라고. 30년 전에 들었어야 할 진실이라고. 그걸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다고. 나는 말했다.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내 어머니 이름은 선미였다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내가 겁쟁이였다고. 책임지지 못했다고. 준호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떠올랐다. 분노, 슬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물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나는 대답했다. 두려웠다고. 내가 떠날까봐. 준호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그래서 거짓말로 묶어둔 거예요? 미안하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사과로는 부족해요. 그는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정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어느 날 새벽 그녀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여보. 수미. 여보. 정희야. 구급차를 불렀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찢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심근경색입니다. 위중합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정희가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민수가 달려왔다. 어머니는요? 위험하대. 아버지. 민수가 울먹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쌌다. 며칠 후 정희가 의식을 회복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만 되네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인생이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준호. 준호는 어떻게 됐어요? 재판 중이야. 그 아이. 용서해줘요. 당신이 먼저 용서해야 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복도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준호였다. 그는 유리문 너머로 정희를 보고 있었다. 준호야. 그가 돌아봤다. 눈이 붉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많이 위중하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쟤 때문인가요? 아니야.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를. 들어가 봐.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준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정희가 눈을 떴다. 준호야. 어머니. 왔구나. 정희가 손을 내밀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어머니.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켰다. 며칠 후 정희의 상태가 호전됐다. 퇴원할 수 있게 됐다.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왔다. 민수와 함께 어머니를 돌봤다. 두 형제는 다시 말을 섰다. 형, 소송 어떻게 할 거예요? 취하할 거야. 정말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되신 건 내 책임이 크잖아. 민수가 형의 손을 잡았다. 형,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줘서. 준호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다. 퇴원 날 우리 넷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두 아들을 바라봤다. 이 그림 오래 보고 싶었어. 그날 저녁 나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아버지 이야기 들어볼래? 네. 내 어머니 선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감당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 무덤이 어딘지 알아? 몰라요. 내일 같이 가자.
내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다음 날 우리는 공동묘지로 갔다. 작은 비석 앞에 섰다. 이선미.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오랫동안 절을 했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늦게 찾아뵈어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지만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가 나를 돌아봤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선미야,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제대로 하마. 그날 우리는 오래 그곳에 있었다. 팔부 용서의 무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서류를 꺼냈다. 준호야, 이거 봐라. 뭔데요? 건물 지분 이전 서류야. 절반은 내 이름으로 할 거다. 아버지, 내 권리야. 받아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과를, 어머니의 용서를, 민수의 형제애를.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그 건물 수익금 일부로 장학재단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선미 장학재단으로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그렇게 하마. 이로써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씻은 듯 마음이 평온해졌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지 않다. 누군가는 상처로 배우고 누군가는 용서로 자란다. 나는 죄로 시작했지만 용서로 마쳤다. 그리고 그 용서는 나 혼자에게 내린 마지막 판결이었다.